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는 암성 통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암성 통증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건데요. 사실 암 환자분들은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면은 그 보호자분들이 부탁을 하세요. 제발 편하게, 제발 통증 없이 조금 편하게 계시다가 정말 편하게 임종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뭘 제일 원하시냐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좀 없고 좀 편하게 임종을 하는 것을 제일 바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한테는 통증을 조절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국가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가 같이 암성 통증 관리 지침 공고안이라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성 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통증 참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통증을 말하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듣고 그것을 줄여드립니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성 통증과 그 다음에 암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호스피스는 어때요? 환자의 병만 보나요? 그죠? 내면도 보고 영적인 것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내면적인 아픔과 사회적인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에서는 이 통증, 그 다음에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사실은 저도 만약 제가 무슨 병이 걸리면 직장을 일단 그만둬야 되고, 그러면 돈을 못 벌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느낌을 받을 거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것도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네, 저 되게 식구들이요. 저는 이제 되게 간이 콩알만 하다고 하거든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네, 저같이 걱정 많은 사람이 그런 병 걸리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아마 저는 심한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사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저는 사실 캐톨릭이긴 합니다. 같은 믿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만 힘들면 하느님 붙잡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요. 네. 만약 저한테 그런 병을 내리신다면은 사실은 하느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생길 것도 같고, 네. 그러면서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이런 아마 영적 고통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케어하는, 그래서 호스피스를 이제 토탈 케어라고 합니다. 정말 홀리스틱 케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통증에 대해서만 주로 이놈의 암세포가 주변으로 이제 파고들면서 일으킨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호스피스에서는 환자들의 아픔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암성 통증이 그러면 얼마나 생기는지. 사실은 조기암은 통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기암은 한 1cm 정도를 조기암이라고 하는데, 간이 막 몇 cm, 한 20, 30cm 됐는데 거기에 1cm가 생긴다고 해서 통증이 올까요? 안 옵니다. 그래서 간암은 조기에 별로 진단을 못해요. 그게 이제 한 6, 7cm 이렇게 커지면 간이 막 커져요, 이렇게. 간이 늘어나면서 주변을 막 누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 커져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말기 암 환자들은 되게 저희가 말기 정도 되면 온몸에 암이 한 1kg 정도 된다고 해요. 전이도 되고 해가지고 정말 말기 돌아가실 때 가까이 되면 1kg도 되고 어떤 분은 1kg가 넘기도 하고요. 정말 어떤 분들은 막 3, 40cm짜리 종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거는 정말 살이 쭉쭉 빠지시는데 암이 커가지고 몸무게가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3, 4kg 이런 걸 떼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을 치료하는 중에는 사실 아직은 암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좀 적죠. 그래서 30%나 50%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말기암 환자분들은 대개 7, 80% 통증이 있으시고요. 정말 행운이다. 한 20% 정도는 진짜 큰 행운으로 통증을 좀 많이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정말 다행은 통증은 현대의학으로 97%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 안 되는 3%는 뒤에서 이제 마지막 방법을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뭐 암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 조절하면 무슨 약 생각나세요? 마약 생각나시죠? 네. 사실 이 마약성 진통제로 85%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안 되면은 뭐 우리 신경차단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 방사선 치료나 신경차단술 이런 걸로 이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1번이 통증이죠.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체중 감소, 식욕 부진, 기침 뭐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보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보통 한 10가지 정도 증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증상이 너무 많은 증상에 시달리게 되시고요. 자, 이제 통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증. 통증이 필요할까요? 통증을 느끼는 게? 네, 그죠. 있어야 되죠. 네, 그 당뇨 환자들 혹시 아세요? 당뇨 환자들? 당뇨가 있으시면은 이 감각이, 말초 감각이 떨어지세요. 그 신경병증이 생기거든요. 말초 신경에 병증이 생겨가지고 말초 감각이 떨어지셔서 발가락이나 이 발가락 끝에 이런 데 다치면 모르세요. 근데 혈액순환도 잘 안 되시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안 나으세요. 근데 본인이 난지를 몰라요. 그리고 양말 신고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염증을 키워요. 그래서 발가락을 절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뇨발 뭐 이렇게 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 암도 1cm 때 통증이 오면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1cm 때는 숨어 있다가 이제 커져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5, 6cm 커져가지고 이제 증상을 나타내죠, 통증을.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없어져요. 말기암이 되면 1kg가 몸에 암이 있으니까 통증 이제는 통증 나 암 있는 거 알았으니까 통증도 오지 마. 그렇게 말해도 1kg 암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암 환자들에는 문제고요. 이게 통증이 만성 통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통증이라는 것은 조직 손상과 연관된 불쾌한 감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너 다쳤어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다친 거 알았는데 그거를 치료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만성 통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바이저 박사가 한 말인데 통증은 인류에게 죽음보다 더 가혹한 것이다. 제가 꽤 오래전에 만났던 환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셨는데 나는 종교를 믿어서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 죽을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 통증 때문에 많은 걱정을 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병동에서는 응급 상황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 그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바이탈 사인이라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6시간마다 와가지고 재죠. 혈압 재고, 맥박수 재고, 호흡수 재고, 체온 재고. 체온 막 39도다. 그러면 막 비상이거든요. 빨리 체온 떨어뜨려야 돼서 이제 이래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암 환자에서는 통증이 극심한 통증도 역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바이탈 사인, 생체 징후라고 하는데 암 환자에서는 통증이 5번째 생체 징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 오시면 이게 바이탈 사인즈인데요. 여기에다가 통증도 같이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우리가 0점이면 통증이 없는 거거든요. 10이면 이제 참을 수 없는 통증. 제일 심한 거. 좀 이따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한 7점 정도 되면은 엄청 좀 심한 통증이세요. 이럴 때는 바로 약을 써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바이탈 사인으로 이렇게 재고 있고요. 이제 통증의 원인입니다.
대부분은 암과 관련된 통증입니다. 65%는 암과 관련된 통증인데 일부 한 25%는 요즘에는 치료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 치료와 관련된 통증이 생깁니다. 저도 애를 3번 낳을 때 다 배를 째고 낳거든요. 제왕절개를 하고 낳는데 진짜 한 10년 가도 한 번씩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수술하시고 나면은 그 상처 되게 오래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항암 치료도 후유증이 남습니다. 항암 치료는 손발이 저려요. 항암 치료 오래 하신 분들은 발 시려서 못 살겠다고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항암 치료가 그 발에 있는 말초신경을 죽이거든요. 그 독한 약이다 보니까 그래서 발이 막 엄청 저려가지고 네, 그게 이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데요. 제가 이제 호스피스도 보지만 제가 유방암이나 여성암 위주, 그 다음에 뭐 비뇨기암, 항암 치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항암 치료제도 암을 죽이기도 하지만 너무 독한 약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과 무관한 아까처럼 뭐 당뇨병성 뭐 신경증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원인의 이제 통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은요, 우리도 보면은 배가 아프다 보면 이게 이제 지속되는 통증입니다. 점수가 한 5점 정도 되는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통증이 항상 똑같지 않죠. 아프다가 네, 조금 그래도 조금 줄었다가 이렇게 조금 줄었다가 세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세게 아플 때를 이제 돌발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 통증은 나중에 약을 좀 따로 써드리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우리가 지속되는 통증, 그 다음에 갑자기 세게 아픈 돌발성 통증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통증의 종류는 이거는 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이에요. 네. 이렇게 채성통이라고 해가지고 팔에 칼을 쑥 찔렀어요.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우리가 채성통이라고 부릅니다. 피부, 근육, 뼈에 오는 통증으로 되게 수술 부위나 뼈 전이가 됐을 때 오는 통증을 채성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내장통은 뭐 내장기관. 그러니까 뭐 식도, 위, 간, 그 다음에 이 뒤에 붙어 있는 애가 췌장이에요. 네. 노랗게 보이죠? 이 뒤에 있는 거. 췌장이고, 뭐 여기가 쓸개. 이제 이런 데 암이 생겼을 때 오는 통증을 저희가 내장통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통증 제일 심한 암이 뭔지 아세요? 췌장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췌장암은 소화효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소화효소가 췌장암이 생기거나 췌장염이 생기면 그 복막 그러니까는 췌장 밖으로 흘러나와요. 주변을 소화시켜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췌장염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췌장암도 엄청 심하세요. 그리고 그 소화효소는 언제 나올까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뭘 먹으면 나옵니다. 우리 몸은 먹으면 소화를 시키려고 나오거든요. 밥을 먹으면은 통증이 심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못 드세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드시려고 해요. 췌장암 환자분들이. 그래서 살이 또 빠지시고. 네. 그런 이제 췌장암 통증이나 관전이 통증. 그 다음에 신경병증성 통증은 제가 아까 쯤에 이거 항암제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말초신경 손상돼가지고. 근데 척추에 이제 암들이 생기거나 뇌에 암이 생기면은 또 저 통증이 많이 오세요. 척추 신경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한 통증.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그러고요. 이 통증을 이렇게 가리는 이유는 얘는 두 가지는 마약에 잘 듣습니다. 근데 요 세 번째 얘는 마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약을 보조제를 따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을 좀 감별을 하고요, 의사들은.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왔으면은 통증 평가를 해야 되겠죠. 통증 평가에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이 어느 위치에 오는지, 통증이 여기 가슴에 오는지, 배에 오는지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암이 있는 부위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얼마나 찌르는 듯한지, 배는 듯한지, 아까 전에 찌릿찌릿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이게 통증이 완화되는지. 아까 전에 췌장암 통증은 먹으면 식후에 악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게 악화시키는 인자인지, 그 다음에 통증의 정도. 아까 지금 점수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0이면 없고 10이면 센 거. 그 통증 정도. 그 다음에 통증의 시간. 어떤 분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아프시기도 하지만
24시간 아픈 사람, 네,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그거하고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통증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 쓰는 숫자 통증 등급이라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아마 이제 가족들이 혹시라도 암으로 입원을 하시면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증 점수가 몇 점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0이면은 통증이 없어요. 10이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통증. 그래서 뭐 환자분이 뭐 이 중에 나는 7이다. 그러면은 7이면은 여기 보면은 네. 얼굴로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 얼굴은 가끔 뇌전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의식이 안 좋은 환자들은 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얼굴 표정을 봅니다. 그거하고 소리를 내세요. 끙끙끙끙. 그런 걸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제 얼굴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제 0에서 3점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경한 통증입니다. 통증이 별로 아직 심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점까지면 중간 정도 통증입니다. 앞에서 7점짜리라고 말씀하신 7일부터는 이제 심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얼굴이 이제 거의 우는 얼굴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증을 더 잘 조절해 드려야 될까요? 7점짜리일까요? 3점짜리일까요? 네? 3점짜리 통증을 더 잘 조절해 드려야 될까요? 7점짜리를? 그죠? 당연하죠. 7점. 그래서 통증이 세면은 사실 우리 어때요? 조금만 아파도 잠도 못 자잖아요. 사실 암 환자들이 통증이 심하면 잠도 못 주무세요. 새벽에 계속 통증 때문에 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밥도 안 드세요. 아픈데 어디 먹겠어요. 그래서 통증을 잘 조절해 드려야지 환자분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이 특히 통증이 심한 이런 7점짜리 통증은 가면은 7, 8점 이런 게 지속되면은 저한테 심지어 나 왜 살려놓냐고 하세요. 네. 왜 살려놓냐고. 그 다음에 나 오늘 왜 눈 떴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 통증 조절을 잘 해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분은 이제 되게 젊은 환자분이셨어요. 48세 환자분이셨는데 되게 오래전에 봤던 환자인데 췌장암 간전이를 진단을 받으셨고요. 지금도 췌장암은 치료가 별로 없습니다. 네. 요즘 치료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치료제가 별로 없는 췌장암인데 뭐 이게 한 7, 8년 전이라 그때는 정말 약이 별로 없어서요. 설명 듣고 그냥 치료 안 한다. 그렇게 하고 민간요법만 받으셨는데 이제 복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저희 호스피스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때 와서 봤더니 이게 이제 췌장이 있는 데인데 췌장은 원래 날씬하거든요. 이렇게 길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요게 다 암덩어리예요. 그리고 이게 췌장암은 아까 치면 췌장액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이 여기에 거의 들러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장이 예, 유착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간인데 간에 있는 이 까만 것들이 이제 암덩어리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증 평가를 했습니다. 췌장암은 또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가끔 췌장암 환자분들이 정형외과를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게 조금 아무튼 재밌고요. 딱 위치가 배꼽이 있는데 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쯤에도 보이니까 앞에가 네, 췌장 앞쪽으로 다른 장들이 있고 췌장이 조금 뒤쪽으로 수명해 있거든요. 그래서 배꼽이 있는 데가 되게 제일 심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복부, 배가 아프고 등이 아프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아프다는 부분에. 그리고 제일 심하게 아픈 데가 어디냐 했더니 배꼽 주변이다. 그래서 배꼽 주변에다 X표를 이렇게 쳐놓으면 이제 이 그림만 보면은 이 환자가 어디가 통증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은 욱신거리고 찌르는 듯하게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식후에 악화되고, 아까 아침에 식사하시면 악화된다고, 그 다음에 공복에 좀 편하고, 그러니까 잘 안 드시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증 점수 아까 아침에 숫자 통증 등급으로 7점이셨고, 시간은 지속적, 하루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돌발통, 앞에 통증 심하게 한 번씩 오는 게 하루에 5번, 6번 정도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면은 이 환자분의 통증은 종류는 내장통이죠. 내장통이고, 이분은 결국에 하루에 몰핀을 350ml를 맞고 통증 조절이 되셨어요. 보통 몰핀이
10mm가 좀 큰 용량이거든요. 1mm짜리 있고 5mm짜리 있고 10mm짜리 있고 이제 그 10mm짜리도 이분은 35개를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20mm, 30mm짜리까지도 있긴 한데 그때는 10mm짜리 이제 35개씩 깨서 이렇게 맞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증 평가를 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통증 관리는 사실 통증 관리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 이 통증 관리를 안 하면은 우리 신경계 손상이 계속 더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통증이 더 증폭되고 더 많은 약을 써야지 통증이 조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를 그래도 같이 좀 빠르게 해야지 예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양의 몰핀을 써야지 관리가 되는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미리미리 통증 관리를 하셔서 그런지 예전보다 사실 몰핀을 쓰는 아까 지금 350 저렇게 쓰는 환자가 좀 줄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빨리빨리 통증이 있으면 그때그때 관리를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요. 예전엔 저희 5000ml, 6000ml 쓰는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 환자들은 몰핀 10ml짜리를 500개, 600개 까야 되는 환자도 있으셨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할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증 조절의 원칙. 자, 조절의 목표. 몇 점일까요? 아까 지금 0점에서 10점까지. 우리의 목표. 0점. 5점? 5 이하. 네, 사실은 목표는 원대하게 잡더라고요. 0점. 근데 제가 보면은 이 만족도예요. 환자분들이 나 정말 편해져서 이 정도 맞으면 되겠어 하면은 이제 그 정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2점, 3점 뭐 이 정도면 환자분들이 이 정도면 살 것 같아 이래서 이제 조절하고요. 사실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약하면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맨날 외래 오면은 약전 보면은 약 그 설명 종이 굉장히 크죠. 네, 거기에서 약 어떻게 먹는 방법 이런 것은 그 앞에 몇 줄밖에 없고요. 뒤에 쭉 나와 있는 거 부작용입니다. 네, 부작용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고 이것도 역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부작용 이런 거 걱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면은 이제 나 편하니까 이 정도 조절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까지 대개는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이 세계보건기구, 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오래된 가이드라인이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가이드여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의과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1번이 사다리 요법으로 약을 줍니다. 그리고 약은 꼭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꼭 드시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네.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만 먹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중간에 또 아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꼭 드시라고 하고 처음에는 입으로 먹는 약을 주로 드립니다.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통증을 기록하시라고. 내 통증이 어떻게 조절이 되시는지 기록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람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는 개인의 맞춤 형태로 이제 치료를 하도록 권하는 이 5가지 기본 사항을 우리가 근간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다리는 뭔 얘기인가? 이게 이제 WHO가 말하는 3단계 진통 사다리입니다. 자,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마약을 아직 안 쓰고 비마약,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레놀, 제일 흔하게 쓰는 게 타이레놀이죠. 그 다음에 엔세이드는 이제 밖에서 파는 그 소염제들, 네, 그런 거 이제 1차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걸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통증이 계속되고. 그러면은 이제 약한 마약을 들어갑니다. 그 약한 마약은 이제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코데인, 트라마돌 이런 약. 보통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이고요. 이런 약들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강한 마약. 잘 아시는 몰핀. 몰핀은 현재에도 가장 강한 마약의 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 몰핀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효과가 조금 더 센 게 이제 옥시코돈이라는 게 있는데 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 가시면은 환자들이 통증 패치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가슴팍에.
네. 그 통증 패치도 굉장히 강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펜타닐이라는 이제 마약이고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는 이제 강한 마약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마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량을 하는데, 이렇게 증량을 했더니 앞에서 통증 7점짜리 환자 몰핀 360 맞아가지고 조절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갑시다. 타이레놀을 줬어요. 한 이틀 줘봤더니 이틀 내내 울어야 돼요. 7점짜리 통증 있어서 조절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약한 마약 코데인을 줬어요. 통증이 조절 안 되겠죠. 한 이틀 또 울어야 돼요. 이제 몰핀 올라가니까 이제 좀 나아졌어요. 며칠 고생하셨어요? 4일 고생하셨죠? 네, 4일 동안 울으라고 할 수 없다. 요즘에는 네, 우리가 6점까지는 48시간 안에 조절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요. 7점 이상의 통증은 24시간 안에 조절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의료적으로. 그래서 통증이 심할수록 빨리 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어느 세월에 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의료적으로는 4점 이상, 대개 7점 이상은 그냥 강한 마약 바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강도가 너무 센 환자들은 바로 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병원에서는 외래 환자분들은 불안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외래에서는. 근데 이제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바로 이렇게. 보통 여기를 한번 거치긴 해요. 불안하니까 저희도. 요렇게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마약성 진통제로 빨리빨리 올려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네, 정해진 시간, 이 노란 선에 들어와야지 통증이 조절이 돼요. 노란 선에. 이분은 이때만 조절이 되고 이때만 조절이 되는 거죠. 노란 선에. 근데 규칙적으로 딱딱 약을 먹어야지 계속 이 노란 선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약을 먹어도요. 효과를 보이려면 1시간 지나야 돼요. 제일 효과 빠른 약이 1시간 정도. 요즘에 이제 더 빠른 게 입에 녹이는 거, 코에 뿌리는 거 이런 거는 15분에서 30분인데 그래도 그 시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약을 먹어주셔야지 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12시간마다 복용하는 약, 뭐 하루에 한 번 먹는 약,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진통제, 먹는 마약을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암 환자분들이 식사 못 하시잖아요. 근데 밥도 못 먹는데 약만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말기가 되면은 못 삼키세요. 네. 저희가 임종 전에 보면은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곡기 끊는다고. 제가 호스피스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돌아가시기 전에 곡기를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삼켜지지가 않으세요. 네, 삼켜지지가 않으셔서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안 삼켜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붙이는 패치 뭐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주사제나 이런 것으로 이제 약을 변경시켜야 될 때가 옵니다. 아, 네, 힘드셨죠? 몸을 한번 푸시게요, 선생님들. 네, 팔꿈치 쭉 펴시고요. 아, 정말. 네. 아이고. 네. 요즘 이슈가 또 코로나죠. 제가 작년에 올 때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와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그때 웃긴 잡담을 좀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저저번 주에 강의가 있었으면 제가 못 왔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자가격리자가 2명이나 발생해가지고요. 저희 아이가 셋인데 고등학생 고3인데 한 반에 나온 거예요. 한 반에 나오면 그 반이 다 자가격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 친구가 그 반 실장이 걸려가지고 이제 자가격리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들 저희가 3명이서 2명 학교에다 전화를 했더니 걔네들도 학교를 나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학교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하고 뭐 이제 자가격리자 걔 때문에 이제 이제 좀 걱정하면서 이렇게 며칠 지냈는데 그 다음 주에 네, 그 유명한 30명 정도 나온 네, 초등학교에 저희 막내가 다닙니다. 걔네 반에 2명이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걔네 반은 걔네 학교는 뒤집혀가지고 온 가족이 다 검사를 하러 가라고 해서 저도 가서 검사를 하고 온 식구가 다 검사를 가서 하고 이제 음성이 나오니까는 이제 가족들은 자가격리자는 아닌데 그래서 집에 자가격리자가 2명이 생겼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그 저희 막내네 반은 3명이 더 추가 확진이 돼가지고 5명이나 확진이 됐어요. 27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아이들이 되게 증상도 없고요. 그 다음 줌수업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줌수업을 접속을 하더래요. 아이들은 다 남원의료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의료원에 가서 그 줌수업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 듣고 그 다음에 퇴원도 네, 한 2주 되니까 완치됐다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5명이 다 지금 퇴원한 상태로 있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행히 이제 아무도 이제 더 확진자는 없이 끝났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출근을 했거든요. 병원도 네 원래는 출근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몰라가지고 저는 4일을 출근을 그러니까 병원은 괜찮은데 이제 저는 이제 교수라서 학교가 같이 걸려 있어서 학교는 공무원이어서 출근을 못 해가지고 출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손 잘 닦고 마스크 잘 쓰고 일하라 그래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한 4일은. 근데 그 뒤에 이제 둘째 애가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다시 알아보니까 병원 출근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쉬고 이제 다시 출근을 했는데요. 하여튼 근데 다행히 아이들은 괜찮지만은 이제 저희 병원에 104세 할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저희 환자분들이 네, 암 환자들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료진한테 이제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하라는 이제 권고안이거든요. 근데 그 암 환자분들은 사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입니다. 왜냐면은 걸리면은 훨씬 치사율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은 우선순위 대상자가 되고요. 그래서 치료를 한 환자들도 되게 맞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달 전에 맞았거든요. 네, 저희는 의료기관에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되게 맞추고요. 네, 화이자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감염내과, 그다음에 응급실 근무하시는 분들만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2가지가 현재는 나와 있고 이제 모더나, 얀센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이제 모더나가 들어올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병원에서 맞고 이제 다들 나이가 많으면은 증상이 별로 없대요. 저도 열이 많이 안 오른 편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막 39도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기 전에 타이레놀 다 먹고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타이레놀을 그냥 며칠은 갖고 상비약으로 갖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근데 저는 타이레놀 몇 번 먹고요. 두통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불면이 좀 잠깐 생겼다가 저는 그렇게 고생은 안 하고, 네, 제가 그래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50주를 가까이 되니까 그렇고요. 50이 넘으면 별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말짱하면 선생님 나이가 많으시네요 이러고 잘 출근해서 일하면. 그리고 일 못하고 막 진짜 뻥끗은 하고 그랬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음날 막 출근 못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출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네, 몸이 늙은, 네, 신체 나이가 늙었다고 네, 그런 취급도 받았고요. 아무튼 근데 사실은 네, 조심하셔서 백신을 사실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봐서는 백신을 하면은 걸려도 중증으로 안 간답니다. 네, 걸릴 수는 있는데 중증으로 가는 율이 훨씬 적으시대요. 그래서 네, 백신을 그래서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이제 고형암들인데 항암 치료를 해도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백혈구가 너무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좀 주의해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맞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표적 항암제도 언제라도 가능하고, 호르몬 치료 언제라도 가능하고, 면역관문 억제제 언제라도 가능하고, 수술할 때는 이제 며칠의 여유를 두고 시행을 권고하고, 방사선 치료도 언제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치료 종료했거나 장기 생존자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기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말기 암 환자 가이드는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생존 기간을 따지고 컨디션을 따져서 아마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권고안을 못 두는 것 같고요. 혈액암 환자들은 사실은 면역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좀 의료진과 상의해가지고 맞으셔야 되고, 사실 일반 뭐 위암이나 그런 고형암 환자분들은 네,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되도록 맞는 것을 이제 권고를 받습니다. 하여튼 언제 빠빠이를 해야 되는데요. 이놈의 코로나 참. 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진통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통제 종류에는 이제 마약이 아닌 비마약. 네. 여기는 이제 이게 타이레놀이고요. 이게 아스피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밖에서 많이 파는 진통제들입니다. 일반 진통제. 이런 진통제들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 천정 효과가 있습니다. 천정 효과. 이게 의대생들한테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저거를. 천정 효과. 진짜 천정이 있습니다. 천정. 우리 여기 천정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천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정. 그래서 진통 효과가 약을 이 4,000ml 이상을 올려도 약을 4,000ml까지는 효과가 나는데 4,000ml 이상을 올려 6,000ml를 먹어도 효과가 안 올라가요. 그냥 그 효과예요. 똑같이. 부작용만 생기지. 이게 천정 효과입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들은 다 이런 천정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열알을 먹으면 효과가 더 날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최대 용량이 4알이면은 4알 먹고 이상 6알을 먹는다고 8알을 먹는다고 효과가 나지 않아요. 부작용만 생기지. 그런데 마약은 신기하게도 이게 없습니다. 천정을 뚫었어요. 뚫고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약 용량을 올리면은 효과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약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마약은 학생들한테 천정 효과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마약은 천정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이제 내죠. 시험 문제로.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게 몸에 붙이는 마약 아까 전에 말씀드린 패치인데 이게 하나가 100마이크로짜리거든요. 그러면 몰핀으로 80ml. 아까 전에 몰핀 하나가 10ml 보통 그런다고 했잖아요. 80ml인데 이 분의 앞쪽에만 16개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앞만 붙인 게 아니라 뒤에 16개를 붙였어요. 네, 저거 비싸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마약 때문에 삭감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약 삭감이 3,000만 원이 난 적이 있었어요. 환자 한 명이. 네. 근데 그 마약이, 그러니까 몰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주사 몰핀도 이제 몰핀 클로라이드라는 게 좀 더 싸고요. 대중적으로 쓰고 몰핀 설페이트라고 하는 게 좀 더 비싸요. 부작용이 좀 적어서. 그래서 제가 봤던 10몇 살짜리 골수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통증 조절이 너무 안 돼서 정형외과에서 이제 말기로 넘어왔어요. 너무 조절이 안 되니까 정형외과에서 수면제를 써요, 그냥. 애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중간중간 재워요. 조절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조절이 안 돼서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그 자기 조절기 있잖아요. 그 24시간 펌프로 해서 들어가는 그 진통 펌프 있거든요. 진통 펌프를 달아줬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니까 몰핀 설페이트라고 좀 더 좋은 몰핀을 달아줬는데 그 몰핀이 일반 몰핀의 3배거든요, 가격이. 네, 근데 천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걔가 하루에 3,000ml 정도 썼어요. 그 몰핀을. 근데 이게 3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몰핀은 10원이면 걔는 30원. 그러니까는 이제 갑자기 우리는 가끔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심사평가원 이제 우리 이 보험에 돈이 없으면 병원에 막 삭감을 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싼 몰핀을 써도 되는데 굳이 왜 비싼 몰핀을 3,000만 원이나 썼냐.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그걸 다 삭감을 친 거예요. 몰핀 돈을 다 병원에 환수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쇼크를 엄청 먹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삭감이 나면은 월급이 뜯기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좀 뜯기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사실은 그런 좀 더 좋은 몰핀을 저희가 소견서를 몇 번이나 썼는데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천장 효과도 없고 너는 무슨 근거로 이거를 삭감을 내냐. 뭐 사실 이것도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근거가 맞춰서 써지면 사실은 환자분이 5% 부담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절이 정 안 되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이 환자분은 제 환자분은 아니었고 저희 위암 환자분이셔서 다른 교수님 보시던 환자분인데 정말 이렇게 붙인 환자가 없어서 저희가 사진 하나 찍어놨던 케이스이고요. 이분이 앞뒤로 붙인 몰핀량이 한 3,000ml 가까이 되는. 근데 이렇게 붙이고도 의식이 있으셨고요.
이러고도 한 달 정도를 지내시다가 돌아가셨고, 네, 그랬던 환자분이어서 이렇게 이제 천정 효과가 없다 이런 설명하려고 이제 사진을 가져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제가 쓰는 분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꽤. 그래서 이제 암성 통증은 앞에서도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지속되는 통증이 5점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돌발통, 막 심하게 이런 거 막 9점, 10점짜리 통증이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네. 얘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이제 서방용 약물이라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약물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12시간 이상 유지가 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이상 유지가 되면 아침 8시, 저녁 8시 이렇게 약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그 다음에 패치는 3일에 한 번 갑니다. 72시간. 아까 붙이는 건 72시간에 한 번씩 갈고요. 그래서 이 먹는 거, 얘는 12시간 간격으로 먹고요. 이 패치는 3일에 한 번, 72시간마다 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은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약을 이제 기본으로 드시라고 해요. 네, 기본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침 8시, 저녁 8시, 얘는 3일에 한 번씩, 얘는 24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통증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푹 튀어오는 통증은 저약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너무 높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속효성 약물이라고 효과가 짧은, 얘네들은 보통 한 3시간 가거든요, 효과가. 3, 4시간. 그래서 이제 IR-코돈, 뭐 아까처럼 저니스타라고 그 약은 저니스타 IR이라는 약. 그 다음에 이거는 패치. 패치는 이 피부에서 흡수되는 것처럼 점막을 통해서 흡수돼서 혀 아래다 녹이거나 코에 뿌리거나 그 다음에 혀 옆에다 넣어서 녹이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효과가 한 15분 정도면 효과가 나고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갑니다. 한두 시간. 그래서 갑자기 심한 통증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통제는 2가지 종류로 줍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진통제가 이렇게 커버를 해드려요. 통증을. 네, 지속적인 통증을. 그러면은 갑자기 아플 때 통증 이거 커버가 안 되죠. 이건 아까 지금 뒤에 설명드린 약을 따로 손에 쥐어드립니다. 갑자기 아플 때 드세요. 이 돌발성 통증약은 갑자기 아플 때 드시라고 따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 조절 약을 드리게 되고요. 이제 투여 경로는 이제 환자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경구 투여가 가장 많고, 이제 근육은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척수 강해도 투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진통 보조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신경 찌릿거리는 통증은 마약성 진통제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보조제를 투여를 합니다. 네, 이런 보조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뼈 통증, 뼈전이도 마약성 진통제보다 걔는 방사선 치료가 잘 들어요. 그래서 뼈에 전이가 심한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꼭 고려를 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는 금방 말씀드린 뼈전이. 그 다음에 척추 신경 압박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척추 신경 압박이 되면은 이제 암이 뼈에서 자라가지고 뒤에서 앞에 있는 신경을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하지가 마비돼 버립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신경 차단. 네. 교감신경절 차단, 그 다음에 이렇게 척추신경 차단, 이런 이제 신경 차단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환자한테 같이 가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일 겁니다. 마사지. 사실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은 돈 내고 마사지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끔 가시면 봉사자분들이 마사지 한 번씩 해주실 때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마사지, 그 다음에 이제 찜질, 네. 그 다음 이제 상상요법. 생각이라도 조금 좋은 생각하면은, 그래서 아마 영상들도 보시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완요법 이런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기분 전환. 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런 거라도 하는데 밤에 통증이 심하세요. 낮에는 좀 낫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튼 통증 관리도 포괄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약물 치료 오늘 주로 얘기 드렸지만은 안 되면은 중재적 뭐 통증 치료, 그러니까 신경 차단 같은 거,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지지,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되어야 되겠고요.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중독이세요. 근데 중독은 정신적 의존성이라 마약을 찾아 갈구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11,000명 중에서 4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는 해야 되는데 저희 환자분들은 되게 한두 달 남으신 분들이라서 중독의 문제는 거의 없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부작용이 제일 흔한 건 변비입니다.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변비가 생기시는데 이 마약 자체가 장 운동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변비약을 다 드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과일 채소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딱 붙이면 토하세요. 처음에 마약 먹고 하면은 그래서 참 보면은 저희 환자분들이 마약에 적응하는 게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마약 붙이면은 패치 특히 붙이면 여자분들 젊은 여자들은 다 백발백중 토해서 절대 다시 안 붙이겠다는 환자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막 제일 조그만 거 붙이거든요. 처음에는 막 제일 낮은 거로 붙이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막 키 밑에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한 1주, 2주 가면은 없어지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약에 이제 적응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되게 졸립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호흡수가 떨어지는데 호흡수가 떨어지기 전에 환자분들이 자울거리시고 이렇게 졸리시고 그러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계속 호흡수랑 체크하기 때문에 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시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근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약을 완전히 중단해버리면은 또 안 되고요. 이제 마약을 만약 끊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대개는 이렇게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끊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이제 다 마약을 이제 중지할 때가 이제 가끔 있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통증은 의료진에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고, 중독도 잘 생기지 않고,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은 정해진 시간에, 그 다음에 다음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아까 처음에 조절 안 되는 3% 환자분들과 저희가 이제 임종으로 가는 이제 길, 이때 이제 너무 힘든 길로 갈 때 저희가 완화적 진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길은 이제 많이 자세요. 많이 주무시다가 이제 혼수 상태로 빠져서 돌아가시는 게 편한 길이죠. 보통 60%, 70% 환자 여기를 간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암 환자분들은 통증도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심적으로 공포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이 길로 더 되게 많이 가세요. 안절부절 못하고, 헛것 보고, 컷손질 하시고, 그다음에 선망 생겨서 꼭 치매 환자처럼 굴기도 하시고, 주사기 다 빼고 내려오시기도 하고, 심하면 경기도 하시고. 이렇게 힘든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대로 둘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말기에 완화적 진정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완화적 진정은 여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보통 1주, 1, 2주, 보통 한 1주 안팎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저희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약을 다른 약제를 써도 최대한 노력을 했어도 증상이 경감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진정제, 수면제 계열의 약제를 써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의식을 좀 경감시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 호스피스에서만 하도록, 호스피스 스페셜리스트한테만 하도록 이렇게 외국에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이제 아주 조절이 안 되는 저희도 통증 환자에서 예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임종시 선망 심하실 때 할 때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치명적이지 않은 약이고요. 그 다음에 증상 조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자를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작년에 봤던 환자분인데요. 4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게 간이고 이게 이제 복수고 이게 장인데 장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 장 안에 이렇게 사실 이제 거의 대변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막 그런 것들을 토하시거든요. 그런 이제 위는 수술해가지고 위는 없는데 장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다 고여 있었던 환자분이고요. 위암 이제 복강 전이로 장폐색이 돼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서울에서 한 달 전에 수술을 해봤는데 이게 수술해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오셨고요. 가정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통증 조절이 안 돼서 펜타닐 그 패치를 이제 증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더 안 내려가면서 막 이제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셨고, 입원을 하셔서도 통증 조절은 안 되고 배는 자꾸 불러오고, 이제 결국에 코줄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다고 본인이 나 재워달라고, 나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재워달라고 했는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어머니셨죠. 네, 이런 걸 보는 어머니가. 하지만 어머님도 동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말기 진정을 하고 좀 편하게 환자를 보내드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것을 환자분한테도 젊은 분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리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고 미리 좀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좀 젊은 분들은 좀 많이 선택을 하세요, 말기 진정을. 그래서 네, 꼭 정말 며칠 안 남았을 때, 정말 조절이 안 될 때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스피스를 하는 스페셜 닥터들이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자, 오늘 아마 시슬리 손더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평화롭게 죽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호스피스가 임종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네, 같이 얼굴 맞대고 마지막까지 잘 살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잘 같이 지내다가 사실은 임종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기관이고요. 아무튼 너무 반짝반짝한 눈으로 잘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